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미국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최악의 이 GDP 성장률이 발표된 것과 고용 부진이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상승하는 이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이 마감된 이후에 발표됐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겠죠. 그중에 가장 첫 번째 바로 아마존입니다. 지금 아래에서 보이는 것처럼 시장 예상치가 1.38달러 주당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실제로는 10.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거의 7배나 높은 실제 실적을 기록했고 주당 순이익이 아마존이 10달러를 넘어섰던 것도 거의 보기 힘든 그런 정도로 이번 분기, 지난 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애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닝을 비트했습니다. 예상치가 2.02달러였었는데 실제 주당 순이익은 2.58달러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애플은 이 실적 발표와 함께 4대1의 액면 분할을 하겠다고 했죠. 현재 주가가 한 400달러 조금 안팎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한 주당 100달러 안팎 내외로 이제 8월 30일 이후부터는 그렇게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알파벳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8.03달러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인 10.13달러를 기록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입니다. 자, 페이스북도 어닝을 비트했습니다. 예상치가 1.39달러, 실제로는 1.8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고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은 매출이 11%나 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업 실적을 앞두고 나스닥 지수만 올라갔던 모습이었었는데요. 지난 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이고요.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스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지금 지수 선물 시장은 사실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나스닥 100 지수가 선물 시장에서 2%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중의 움직임은 좀 달랐는데요.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죠? 네, 현지 시간 30일 미국 3대 지수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시장은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73년 만에 사상 최악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에 기대를 하면서 조금 엇갈린 흐름을 보인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미국 경제 2분기 성장률을 들여다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경제는 사상 최악의 침체기를 겪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속보치가 연율 마이너스 32.9%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사상 최악의 낙폭입니다. 소비와 투자, 또 수출과 수입 등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뜻이겠죠. 여기에 노동부에서 지난주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발표를 했는데 이 143만 4천 명으로 전주 대비 12,000명이 늘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시장 예상보다 적은 수준이었지만 2주 연속 증가를 하면서 고용 회복도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은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장중에는 대형 기술주들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는 그런 점에서 기대감이 커져서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한 P&G와 UPS 등은 예상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고요.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IT 공룡들의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먼저 아마존이 깜짝 정도가 아닌 이 어안이 벙벙해지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팬데믹의 여파로 온라인 매출이 급증하면서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 7배를 넘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애플은 호실적 발표와 함께 이 4대1로 주식을 분할한다, 액면 분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이 5번째 액면 분할이 되겠는데요. 지난 1987년부터 계속해서 액면 분할을 이어온 애플은 올해 이번 8월 31일부터 5번째 액면 분할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구글이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다만 역사상 처음으로 이 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고요. 페이스북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는 부양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험 요인을 더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내일이겠죠. 부양 법안을 가결하지 않으면 추가 지원책 등 이 중요한 정책은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치 관련한 불확실성도 이날 한층 더 두드러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아침부터 이 트위터를 통해서 우편 투표의 부정 가능성을 지적을 하면서 오는 11월 예정된 대선의 연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 대선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이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간단히 확인을 해보시죠. 다우지수 막판에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0.85% 빠지면서 26,30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함께 보시죠. 이날 홀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하락을 하다가 상승 전환하면서 0.4%대에 안착하며 1,58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이날 0.38%, 0.4%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3,246선에 거래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팀장님, 이날 증시를 보면요. 상당히 여쭤볼 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오늘 흐름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던 이 대형 메가캡들의 실적에 대한 코멘트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좀 증시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틀 연속 기술주가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죠. 결국은 지표도 좀 부진했고 그리고 트럼프가 대선 연기 카드를 좀 꺼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 등의 이 시장 전체가 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주 강세 같은 경우에는요. 전일에 어떤 퀄컴 등이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발표하면서 반도체주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메가캡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둔 좀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나스닥의 상대적인 강세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표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금융업종 등의 경기 민감주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고요. 그래도 이 후행 지표보다는 경기 회복 전망에 좀 베팅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의 저점 대비해서는 벤치마크도 좀 낙폭을 만회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이 거래가 되고 있는 메가캡들의 실적에 대한 코멘트를 잠깐 드리면요. 일단은 아마존 실적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2분기에 코로나19 관련 비용이 40억 달러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에서 큰 비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도 코로나19 관련 비용 20억 달러를 가정하고도 또 비트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 반응을 좀 일으키는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아이폰이 잘 팔렸던 것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백한 호재라고 좀 해석이 됐고 그리고 액면 분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애플 주식에 대한 접근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요소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당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퀄컴의 실적 발표에서 애플의 아이폰 12 출시가 좀 연기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이 컨콜에서 과연 관련된 언급이 나올지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시장의 가장 뜨거운 관심은 애플인 것 같은데요. 저희 그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채팅창에서도 미스터 지피님께서 아마존 뭐지? 베조스가 2분기 비용 많이 썼다고 실적 기대 접으라고 해서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베조스 거짓말쟁이 크크크 사랑해 라는 재밌는 댓글도 또 달아주셨습니다. 그만큼 아마존은 그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비용을 쓰고 나서도 이 정도의 돈을 벌었기 때문에 굉장한 그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WTI 가격이 지난 밤 사이 장중한 때 40달러를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2.23%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최악의 성장률을 또 발표를 했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통해서 고용도 여전히 부진하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수요에 대한 이 부담감이 존재를 했겠죠. 이런 것들이 유가를 하락시켰습니다. 40.3달러까지 내려간 채 거래가 됐고요. 이어서 금값입니다. 금값도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강한 상승이 보였었죠. 금값은 이 조정에 들어가서 0.31% 소폭 하락한 1947.4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날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였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크게 떨어지면서 지난 3월 이래 처음으로 다시 한번 0.55% 밑으로 장중 한때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 마감은 0.5%를 웃돌기도
했지만 이게 금리가 떨어지게 되자 대표적인 금융주들의 하락을 또 일으키는 이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달러 가치 약세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5% 지난밤 사이도 내리면서 92.94까지 내려간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고요. 글로벌 외신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최진석 팀장님이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의 경제 지표가 나온 가운데 증시에 대해서 낙관론을 제시하는 IB가 나타나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내년 말까지 S&P 500 지수가 3,500선에 쉽게 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정 시의 매수 전략을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계속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른바 이지머니, 즉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재정 부양과 그리고 연준의 국채 수익률 캡이라는 정책의 조합이 곧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국채 수익률의 상한선을 씌우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죠. 연준이 물론 아직 시행 전이기는 하지만은 연준 위원들이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 가능성을 좀 높게 점쳤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팁스라고 불리는 10년물 물가연동 채권 수익률이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다른 자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에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크레딧 스위스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 주춤했던 미국의 증시가 7월에서는 다시 상승세를 재개하는 것 아닐까. 이날처럼 좀 기술주의 강세는 좀 멈추고 있지 않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실적 지표들이 나왔죠. 특히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7월 들어서도 약 한 5% 정도 지금 상승을 하면서 4개월 연속 월간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노무라 인스티넷에 따르면요. 이 경우에 2009년 저점 이후에 11번째 이 4개월 연속 나스닥 100 지수가 랠리를 펼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번 랠리의 상승폭이 36%로 예상이 되면서 2000년 2월까지 4개월간 62% 상승한 이후에 최대 폭의 랠리를 좀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역시도 강한 경기 회복, 그리고 채권 금리 급등, 그리고 연준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지 수남의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아직은 또 때가 아니다라는 분석을 덧붙이기로 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타 자산 대비 이 주식, 상대적인 주식의 매력도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요. 다른 IB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네, 전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채권 수익률 대비해서 우월한 시가 배당 수익률을 이유로 주식을 계속 갖고 가라라는 조언을 전한 바가 있었죠. 최근에 이외에도 모건 스탠리 역시도 코로나19 우려 지속, 바이든 당선 리스크, 그리고 고밸류에이션 우려 등이 증시를 좀 잠시 주춤거리게 만들고는 있지만은 건전한 조정기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의 강세장은 견고하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7월 들어서 이 시티그룹과 크레딧 스위스,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등의 IB들도 S&P 500 지수의 연 목표치를 또 상향한 바도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대선 일정을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고 그럴 권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이 시장의 분석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보편적인 우편 투표를 하게 되면 가장 역사상 부정확하고 또 사기적인 선거가 될 것이다라면서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대선을 연기할까라며 물음표 3개를 붙였는데요. 사실 미국 대선은 지금까지 연기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 대선은 19세기 중반 1945년인가 그런데요. 미국 의회에서 11월 첫째 주에 대선을 진행한다라는 법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이것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한 역사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심지어 남북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이 대선 날짜를 어긴 적은 없다면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과연 왜 대선을 연기했을까요? 우편 투표에 대한 불만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표시를 해왔고 공화당 측에서도 우편 투표는 좀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설문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에게 현격한 격차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팀장이 요즘에 스스로 대선 불확실성을 좀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대선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통상적으로 미국 대선은 증시에 특별한 악재
악재는 아닙니다. 이 밸런스에 따르더라도요. 1980년 이후에 S&P 500 지수가 대선일 전 100일간의 상승 확률이 80%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연도의 상승 확률 60%를 굉장히 좀 상회를 했었고, 그리고 대선이 다가올수록 증시의 변동성도 약화되는 그런 움직임을 역사적으로 보여왔거든요. 하지만 이 데이터 대부분은 무난히 재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좀 시나리오를 가정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첫 번째로 기업과 시장의 비친화적인 이 바이든에 대한 당선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또 이번에 여기에 더해서 물론 실현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아 보이긴 하지만은 대선 연기에 대한 리스크까지 좀 생각해야 하는, 과거와는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날 놀랄만한 지표가 발표가 됐죠. 지난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2.9%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최대 수준, 관련 지표 집계 이래 최악의 낙폭을 기록을 한 것인데요. 지난 1분기 성장률이 5%, 마이너스 5%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2분기에는 소비와 이 기업 투자 등이 모두 추락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3% 가까이 이렇게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미국 경제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34.6%나 급감을 했고요. 지난 1분기 7% 가깝게 줄어든 데 이어서 낙폭이 더욱 커졌던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성장률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예상보다는 좋았지만 여전히 매우 끔찍한 지표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번 지표가 2분기 경제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 구멍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준다면서 현재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했고요. 코메르츠방크의 전문가 역시 이 미국 경제는 2분기 역사적인 슬럼프를 경험했다면서 셧다운 조치가 완화되면서 다소 회복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지만 실시간 지표를 살펴보면 3분기의 회복 모멘텀이 줄어드는 그런 것으로 발표가 됐다면서 코로나19 전 수준이 되려면 2022년 초반은 돼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GDP 부진으로 인해서 현재 이 협상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부양책이 좀 하루빨리 협상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사실 이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마이너스 33%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지표를 판단하면 좋을까요? 이날 시장의 판단은 좀 지나간 일로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센 그룹이라는 기관에서도 경제 지표는 과거를 보지만은 증시는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떤 지표가 좀 예상치 못한 쇼크를 보일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야 되겠지만은 여전히 어떤 역대급 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이 미래가 더 나을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GDP 성장률 지표와 함께 발표가 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비교적 최근, 그리고 미래를 좀 어느 정도 반영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증가세를 지속한 것은 좀 우려할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좀 하락한다든가 이런 연쇄 반응은 증시에 대해서도 향후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재정 부양책이 더욱더 좀 중요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지난 밤사이 났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줌 비디오를 두고 미국 상원에서 틱톡 등 중국과 결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법무부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아마존의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월마트를 압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UPS가 코로나19로 택배 수요 급증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기업 가운데 하나죠. 줌비디오네요. 그렇습니다.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가 이 규제 리스크에 맞닥뜨릴 만한 그런 사안을 맞았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요, 민주공화 이 상원의원 2명이 이날 미 법무부에 이 줌과 그리고 중국의 SNS인 틱톡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들 의원들은 두 기업들이 미국 국민들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다수의 보고사항을 통해서 줌과 틱톡이 중국의 미국인들의 사적 정보를 공개를 했고 또 중국 정부를 대신한 이 검열 활동에 연루됐다라는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이들 의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줌비디오 주가가 한때 장중 고점 대비해서 약 한 5% 급락하기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 하락세로 이 장을 마쳤습니다. 사실 줌비디오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정말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었는데 최근은 이 규제 리스크 아니더라도 주가 열기는 좀 식은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6월 초에 발표를 했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 발표 이전 대비해서는 약 한 20% 상승한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적 발표 다음 날의 상승분을 좀 제외를 한다면은 그리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특히 7월 들어서 줌의 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집콕 트렌드에 대한 수혜가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잇따라 제시됐기 때문인데요. 최근만 하더라도 CFRA라는 기관에서 2분기에 매출 호조가 반복될지는 좀 의구심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수혜가 끝났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매도 커버리지를 제시를 했는데 목표 주가도 215달러로 제시를 해서 지금 주가 대비해서 좀 하락세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최근 집콕주의 열기는 식었지만 전자상거래의 수요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직까지도 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 페이팔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죠. 맞습니다. 전일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이날 정규장에서 한 4% 정도 페이팔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2분기에 신규 계정이 무려 2,130만 개였다고 하거든요. YOY 기준으로 137%나 급증을 하면서 결국은 온라인 쇼핑 붐을 입증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특히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좀 철회를 했었던 20년 연간 가이던스를 다시 제시를 했고 그리고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굉장히 좀 양호하게 나와줬습니다. 파이퍼샌들러라는 IB에서는 페이팔에 대한 목표 주가를 210달러에서 228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 같은 온라인으로의 소비 형태 변화 수혜에 가장 유리한 종목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의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아마존입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난밤 사이 외신에서도 아마존에 대한 뜨거운 여러 가지 관심들이 있었는데요. 실적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으니까 잠시 후에 또 실적에 대한 코멘트를 또 들어보기도 하겠지만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요즘 아마존이 계속 시세를 넓혀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인정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료품이나 생필품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월마트를 비롯한 마트에서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카드 사용액 증가율로 좀 드러났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함께 한번 볼 텐데요. 이게 카드 사용액 증가율의 이 차이입니다. 추이입니다. 위에 보이는 하늘색 선이 아마존이고요. 밑에 있는 보라색 선이 이 월마트인데 대체적으로 아마존의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계속 월마트를 뛰어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지금 잠깐 역전됐던 부분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 그냥 잠깐 사람들이 좀 마트에 갔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아래 보이는 이것이 최근 자료인데요. 이게 올 초 1월부터 올 초 1월부터 지금까지의 아마존과 월마트의 카드 사용액 증가율을 그래프로 보여준 겁니다. 정말 팬데믹 이후에 아마존의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월마트를 뛰어넘어서 압도적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오른쪽 끝부분에 잠깐 이렇게 좀 주춤한 이 부분은 원래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원래 매년 열리는데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고 효과 때문에 이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좀 주춤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아마존의 카드 사용액 증가율 굉장히 높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은 실제로 생필품이나 식료품마저도 마트를 안 가고 이제는 월마트에서 주문하는구나 이런 것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 시대가 완전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정리해 주시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카드 사용액과 관련해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최근에 발표가 됐던 비자 카드의 실적을 보더라도 미국 내에서 직접 카드를 들고 결제하는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정도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비접촉식 결제액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0% 정도로 완전히 좀 반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늘 아마존 실적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트렌드 변화라고 보여지는데 아마존이 이번에 매출 증가율이 한 40%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2018년도 초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성장률인데
그때와 비교해서 매출이 한 3분의 2 정도 늘었기 때문에 얼마나 높은 성장률인지 저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쇼핑 수요가 굉장히 양호했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이번에 이익 지표에서 굉장히 큰 비트를 했기 때문에 아마존을 통해서 좀 값싼 필수품만을 좀 많이 샀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고 마진율에 대한 우려가 그래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까지도 말끔히 씻어낸 아마존의 실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볼 텐데 아마존에서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는 기업을 또 준비를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날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대형 택배 업체죠. UPS가 개장전 거래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이 거주지에서 택배 수요가 굉장히 급증한 가운데 헬스케어 부품의 운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2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보다 웃도는 수치를 보였는데요. 2분기 주당 순이익이 조정치로 보면 2달러 13센트를 기록해서 팩트셋 전망치인 1달러 수준의 2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13.4% 증가를 했고요. 도메스틱 택배 매출이죠. 그러니까 미국 내 택배 매출은 17% 넘게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재택근무, 즉 가정에서 일을 하거나 머무는 그런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택배, 배달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일일 평균 택배량이 22% 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B2C죠. 비즈니스 투 컨슈머 운송이 65% 넘게 늘어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UPS의 주가는 이에 따라서 이날 15% 가까이 올랐고요. 연초 대비해서도 5.7%니까 6% 가까이 오른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런 UPS에 대한 전망, 어떤 전망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워낙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각 실적에서 좀 연관성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타벅스의 최근 실적 발표에서 매우 좀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스타벅스의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거래 건수, 즉 얼마나 자주 갔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티켓당 매출, 고객이 한 번 카드를 긁을 때 얼마를 썼느냐가 될 텐데 팬데믹 여파로 당연히 매장 방문은 급감을 했고 거래 건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은 스타벅스의 티켓당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사측에서 설명을 하기를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한 번 왔을 때 많이 사고 그리고 집이라든지 회사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같이 사다 보니까 티켓당 매출이 급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오프라인 매장에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 수요는 계속해서 좀 급증을 할 것이다. 그래서 UPS도 계속해서 집콕 트렌드 지속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 주가를 119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UPS가 이번에 불확실성을 이유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실적 가시성에 대해서는 좀 더 주시해야 할 요소로 평가됩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와 더불어서 기업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로데스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